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제 이번에는 우리 이제 이 가계빈 문제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그 이슈에서 이제 우리 DSR 규제 같은 것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중이 너무 크고요. 이게 이제 또 최근에 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거거든요. 심각합니다, 진짜. 여기 이제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주요국 중에서 가계빚이 GDP 규모를 넘어서는 유일한 국가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저도 이제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지 고민도 되고, 그래서 책도 여러 권 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케인스 선생을 아시죠? 케인스, 존 메이나드 케인스. 이분이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저술을 남긴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대공황이 1930년대를 휘몰아쳤습니다. 그때 이 이론 정립을 하신 분인데, 이분의 얘기는 이제 총수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이 경제 상황에 개입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불경기 시에 어떻게 한다? 불경기 때는요, 시중의 통화량을 증대시켜야 돼요. 증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호경기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요 시중의 통화량을 감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경기 때는 이 실업이 문제니까 통화량을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래서 기업의 재고 상품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공장이 가동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돈을 써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호경기가 되면은 거꾸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돈을 또 이제 정부가 흡수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보통 많이 떠올리는 게 이거잖아요. 불경기 때 정부가 돈을 푼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코로나 왔을 때, 우리 코로나19 사태 때, 이 코비드 사태 때 각 국가들이 돈 엄청나게 풀었던 거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풀어요. 자영업자 있잖아요. 자영업자들한테요, 돈을 몇 억 단위씩 막 지원해 줍니다. 무너지지 말라고, 망하지 말라고, 그리고 기존의 고용 수준 유지해 주라고. 그렇게 돈을 막 풀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했어요. 뭘 했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정책 자금들을 좀 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원금 형태로 그냥 무상으로 돈들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 액수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은 편이었어요. 작은 편이고요. 또 그 다음에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한테 대출을 좀 저금리로 해줄 테니까 그거 받아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런 것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도 줬지만, 매출 규모가 줄어들거나 했으면 재난지원금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그거 말고 대출 상품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대출을 알선하고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계속 우리나라는 뭐가 논쟁이었냐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중이 너무 커진다, 이런 반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중이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늘었다, 급속히. 한 40% 초반대에서 50%까지 늘어났다. 50%에 육박했다. 나라 망한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그때도 오히려 있잖아요, IMF 같은 기구 있잖아요. 국제통화기금 같은데, 이런 데는 보수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설파하고 다니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에서도 뭐라고 그러고 있었냐면, 여기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야, 한국 니네는 말이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국가부채 비중이 굉장히 낮죠. 그 국가부채가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니네는 국가부채를 조금 더 일으켜서라도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써. 이런 걸 권고했습니다. 이런 기사는 많이는 못 보셨을 거예요. 희한하게 그런 기사는 또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 국가부채 때문에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거 공짜로 주면 국민들 버르장머리 나빠진다 이런 식의 관점도 많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 우려도 이해는 돼요. 그런 면도 없진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런 논조가 굉장히 우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오히려 뭐 자본주의 최첨단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주는 규모가 굉장히 미미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갖고 이걸 해결해 주는 측면이 미약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빈틈을요. 결국에는 가계부채, 기업부채로 메꿀 수밖에 없어요.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니까는 일단은 빚을 얻을 수 있으면 빚을 땡기는 거예요. 개인이. 그래서 일단은 땜질식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개인이 빚을 지면 무조건 그거는 벌어서 갚아야 돼요. 그 위에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거 탕감해 주자 그러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 뭐 했다 이렇게 또 비판할 거고. 그러니까 함부로 탕감해 주는 것도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게가 일단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자기네가 부채를 땡겨서 쓰면 나중에 가서 이거를 이제 그죠? 해결하지 못해 갖고 이게 이제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 돈 벌어서 아까 DSR 규제랑 연결되는 건데 돈 벌어서 갚는 데 바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돈을 벌어서 세금 내고 사대보험 같은 거 강제보험 있잖아요. 여기 사회보험료 내고 그 다음에 이자 같은 거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소비 지출이에요. 벌어서 그러니까 돈이 내 통장에 잠깐 로그인했다가 로그아웃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들어왔다 스치듯 지나가는 거예요. 스치듯 내 돈이 내 거가 아니야.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에는 소비 지출할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고 소비 지출할 여력이 줄어들어 버리면 경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수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근래 한 20년 넘도록 제가요. 내수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경제 기사를 계속 이제 팔로우 해보면 계속 우리나라가 버텨왔던 거는 수출 경쟁력이거든요.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돈을 벌어서 이걸로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민간 소비 시장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됐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수출이 잘 안 돼서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가 최근 내에 있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니고요. 어쨌든 가계가 소비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왜? 피소비 지출이 매우 크거든요. 빚 갚느라고 허덕여요. 주거 안정도 안 된 데다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가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뭐만 터졌다면 빚어들어 하잖아요. 자, 대학 가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러면 학자금 대출해줄게. 이런 식이에요.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 못한대. 그러면 신혼부부 주택자금 빌려줄게. 다 빚어들어 하는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들한테도 대출 연결해줄게. 이런 식이에요. 우리의 해결 방법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거 이해 해결 방법이 있나요?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외국에서 보면은요. 정책 자금들이 그렇게 막 투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케인스주의예요. 사실은 보면은 정부가 감당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마중물을 마련할 때에도 민간한테 그 짐을 이렇게 지게끔 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런 겁니다. 그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다가 제가 좀 항의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부채 걱정하는 거에 반만이라도 가계부채 걱정하는 기사를 좀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부채가 무조건 늘어도 좋은 거냐? 그건 아닐 수 있는데 그거 염려하는 거는 뭐 좋아요. 다 좋은데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큰일 났어요 라는 기사는 왜 이렇게 잘 안 보여요? 맨날 국가부채 때문에 국가가 부도날 것처럼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건강한 편이다. 국가부채는. 근데 가계부채는 썩을 대로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풍선효과 같은 겁니다. 정부가 빚을 지지 않고 이 경제 위기를 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빚어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빚을 얻을 수 있는 기회만 넓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다 죽겠다 곡소리 나고 있는데 은행들은 돈 파티 한다잖아요. 금융기관들은. 그러죠? 그래서 보다 못한 정부가 니들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꾸짖기도 하고 막 이러는 모양인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 구조다. 그래서요, 어떤 책들을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라가 빚을 져야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산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국가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여력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그리고 그 국가가 빚을 갚아야 될 타이밍에는요, 채권 같은 거 발행해서 또 이걸 되돌릴 수도 있고, 부채 비율은 또 이렇게 돈을 뿌려서 GDP의 규모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국가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가계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생돈 벌어다 갚아야 돼요, 무조건. 그거 이외의 방법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응? 이런 고민들을 담고 있는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보시는 주제로 남겨놓고 좀 시간 날 때 그런 이제 주장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빚은요, 없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런데 마냥 그럴 수만은 없는 거고요. 이 케인스 같은 이 대경제학자도 요 맥락에서 접근했던 겁니다. 한번 그 부분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좀 이렇게 각인해 놓으시고 계속 공부해야 될 주제로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까요? 한 해 버는 국민소득으로도 가계빚을 못 갚는 나라는 주요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것도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기업부채 역시 강력한 긴축기조 속에서도 오히려 증가했으며 증가 속도는 세계 4위 수준이래요. 이걸 어디서 이제 발표했냐면, 여기 이제 국제금융협회가 있는데 세계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난 1분기 기준 세계 34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우리나라 102.2% GDP 대비. 홍콩은 95.1% 2위, 태국이 85.7%, 영국 81.6%, 미국은 73%. 이 격차 굉장히 크지 않아요? 우리가 심각해요, 진짜. 그러니까 왜 언론에서 이거를 안 떠드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이 경제를 몰라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해요, 가끔은. 그래서 이게 왜 기사들도 패턴이 있잖아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나오는 기사거리들. 반복되는, 주기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 패턴에 젖어갖고 작년에 썼던 기사 베껴갖고 올해 비슷한 거 다시 내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문제가 심각한 건 여기에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감춰져 있지? 최근에 너무 심각하니까 조금씩 나오긴 해요. 근데 과거에서 보면 맨날 국가가 부채만 걱정하지, 가계부채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요즘에 가족 단위 자살들 늘어나죠? 옛날에 IMF 끝났을 시점 있죠? 그 끝나기 전후 했을 때, 그때 가족 단위 동반 자살이 매우 많았었어요. 최근에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이거 신호예요.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방증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진짜로. 자, 특례 보금자리론과 3%대 주택담보대출 등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주식거래도 활발해지면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가계부채는 가계가 은행 등의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빚이고, 사채 있죠? 이거는 아예 포함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일수놀이하고 이런 데서 빌린 돈은 포함도 안 돼요. 근데 이 정도라는 겁니다. 가계부채는 크게 가계대출과 판매 신용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가계대출은 일반 가정이 금융기관이 직접 빌린 돈이고, 판매 신용은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기입한 금액. 이런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 있죠. 뭐 리스도 포함될 수도 있을 텐데, 가장 크긴 할부금융.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금융사 이용해가지고 왜 자동차를 할부로 사잖아요. 그럼 할부금융사가 자동차 회사한테 자동차 대금 낸 거고,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갚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자 붙여서 할부금융사한테 돈을 갚는 거예요. 그 돈을 빌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온갖 리스 형태의 상품들 많아지고 있잖아요. 목돈 들어가야 될 상품들은. 그런 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에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WMO가 지난 반세기 기상이변에 200만 명이 사망했다는 통계를 냈습니다. 기상이변 문제는 뭐 더 언급해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가 이제 인식 수준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봅니다. 유엔 산하의 세계 기상기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반세기 한 5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12,000건의 이상 기후 현상이 있었고, 이거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추정해 보면
200만 명 이상 사망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갑자기 찜통더위가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조차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열사병 걸려서 죽었어. 이거 심지어 미국에서도 수십 명씩 죽고 이런 기사들이 나거든요. 너무 더워서 그랬다. 이런 것도 나죠. 산사태 같은 게 와가지고 막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산사태가 나고 사람들이 거기 매몰돼서 죽었다. 혹은 그 산불,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갑자기 자연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산불이 꺼지지도 않는다. 이런 거 다 기상이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거주지를 잃고 혹은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돼서 거기서 이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정도로 추산된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경제적 피해도 5,663조 원 규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이것도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이 WMO가 뭐냐 도대체. 이게 UN 세계 기상기구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상식 시험 보고 하면은 저런 것들 많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저런 기구 이름 같은 거. 지구온난화가 홍수와 허리케인, 사이클론, 폭염, 가뭄 등 극단적인 이상 기후 현상을 증가시켰다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1950년 기상 관측을 위한 세계의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의 기상학 전문기구인데 오래됐네요, 역사가. 그죠?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제 외교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 이거 뜨거운 또 이슈입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싱하이밍 중국 대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정부가 한미일 동맹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매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그 중국이 개인 관광 말고요 단체 관광을 간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 나라와 불가능한 나라를 아직도 정해줍니다. 중국은. 근데 우리나라를요 단체 관광 대상국에서 아직도 배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아직 안 풀렸습니다. 얘네들이 코로나를 명분으로 이런 거를 이제 만들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안 풀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단체 관광이 안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여전히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에 현지 공장 갖고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난리도 아니에요. 중국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미국하고 관계 개선하는 것도 다 좋고 좋은데 굳이 그 과정에서 중국하고 안 좋게 지낼 이유는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 힘들다. 중국이 보복 조치 들어왔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중국이 지네가 뭔데 우리가 외교 정책 어떻게 선택하든 말든 지들이 간섭할 일입니까 그거야? 내정 간섭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네는 지네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한테 뭐 손을 내밀고 뭘 할 생각을 해야지, 지네가 뭔데 보복 조치라고 그러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죠? 불이익 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란에 어쩔 수 없이 이란에 이제 우리가 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을 못 해주고 있기도 한데, 그 부분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란이 우리나라한테 불만을 갖고 우리나라한테 경제적인 불이익에 나서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맥락에서 놓고 보면 이제 중국도 그 불편한 기세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중국을 특별히 옹호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봐야죠. 냉정하게 보는데 솔직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고 강대국들의 휘둘림 속에서 우리 역사가 왜곡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힘을 잘 키워내고 균형적인 어떤 위치를 잘 유지해서 그래가지고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고, 절대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과거처럼 무력 충돌을 벌인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게끔 잘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도 발언권이 있고 힘이 세야 돼요. 우리나라가 구한말 때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에? 걔네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들끼리 싸우면서 어느 나라에서 전쟁해요? 우리 땅에서 전쟁했습니다. 청일전쟁, 청나라랑 일본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서로 처먹겠다고 난리친 건데 어디서 전쟁을 합니까? 청나라에서 했습니까? 일본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조선 땅에서 했습니까? 러일 전쟁은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이게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외교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손 잡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리를 잘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자꾸 이렇게 몰아가요. 진보 쪽에서는 보수 세력을 친미는 별로 공격이 안 되는 거니까 친일 정권 이렇게 해서 단정하고요. 이거에 반대 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보수 진영에서는 진보 쪽의 어떤 주장을 친중 세력이나 친북으로 묶어버립니다. 근데 이거 너무 유치한 싸움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논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한번 봐보세요. 전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가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빵꾸 났다. 이런 식의 접근인데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인적 교류가 많아서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특별히 그 제도를 바꾸면 되는 건데 마치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해치는 사람들인 것처럼 프레이밍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아갈 때 중국 사람들에 대한 부분만 적자인 건 맞아요. 한 100억 정도인가? 제가 보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와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흑자를 내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정책이 흑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중국 쪽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아가는 걸로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중국을 비판하고 중국 사람을 비판하는 쪽으로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적인 어떤 문제점이나 허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냉정하게 바라봐야지 이거를 누구를 적대시하는 정도의 이런 발언이나 언급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일본의 과거사를 얘기할 때도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지 일본 사람은 나빠요. 그 일본 사람을 혐오해요. 이렇게 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의 과거사 문제도 우리가 접근할 때 일본 자체는 나쁜 나라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객관화해야 돼요. 이거를. 왜 이거를 보수 진보의 진영 논리로 가져갑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가요.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 부분을 외면할 겁니까? 외면하지도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전제로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친일로 모는 거, 친중으로 모는 거 양쪽 다. 이거를 객관화시켜서 봐야 되고 우리가 사안별로 접근해서 거기에서 논리를 세워야지 어떤 특정 국가, 특정한 인종, 특정한 국가의 국민들을 싸잡아서 나쁜 사람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이 정치권에 있는 자들은 항상 국민들을 선동해요. 그거는 어느 세력이든 다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휘둘려서 최악으로 가면 히틀러 휘하에서의 독일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군국주의에 휘둘렸던 일본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 전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잘못 휘둘리면.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할 때에도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줘서 그걸 한 겁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요. 어디서 뭐가 돌출돼서 나온 인물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정치인이고 이 정치인이 주변 국가를 침략할 때 국민투표까지 붙였는데 90% 이상의 찬성이 나왔어요. 독일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국민의 비판의식이 무뎌졌을 때 국민이 중심을 잡지 못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정치가들의 선동에 휘둘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런 선동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위험 수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 문제도 한번 봅시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랑 야당 대표가 회동을 한 겁니다.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다 만나서 중국 요즘에 좀 그렇다 우리 입장은 이런 걸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도 사실은요. 이 중국 대사가 A4 용지로 뭐 몇 장? 6장인가? 준비해갖고 그걸 옆에서 앉혀놓고 야당 대표를 앉혀놓고 줄줄줄 읽었다는 거예요. 줄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좀 이렇게 예의에 어긋난 얘기들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한국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하고 있는데 잘못된 판단이야. 역사의 흐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야. 니네 그따위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외교관의 언어가 아닙니다. 외교관이 누가 이딴 식으로 말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야당 대표면은요.
격을 놓고 봤을 때 1대1로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격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중국 대사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이제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왜 야당 대표가 직접 여기 대사관에 찾아가 갖고 이런 얘기를 나란히 앉아서 듣고 있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럴 때 외교에서는 이 격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의전. 이거는요, 국가의 자존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실로 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대표실로 오라 그래서 자리 배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야당 대표면은 중국의 뭐 1인자, 2인자하고 상대해야 될 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난 대선 때 아깝게 낙선한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개인적 인물로 놓고 봤을 때도 그 격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걸 떠나서라도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은 분명히 비판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외교관의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결례고 무례한 일입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분명한데 요거 이제 이런 말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대응해야지 중국을 적대시하는 발언이나 어떤 프레임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랬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균형 있는 외교를 하지 못하고 중국 쪽하고 자꾸 이게 척을 지는 것 같은 이런 것에 해결자 노릇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만나긴 했을 텐데 그게 여러 가지 핀트가 좀 어긋나게 된 거고 상대방이 저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난처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부가 중국 쪽하고 관계를 잘못 설정했어.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서 맞선 거네요.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외교부가요. 그래서 요 이제 대사를 초치했다 그러죠. 이거 보통 언제 기사를 많이 보면 이런 게 나오는 거냐면 그 일본이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야 대사 들어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대사 불러다 야단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초치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자 이제 중국도 이것에 대해 가지고 뭐 이제 지네들도 항의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게 뭐가 문제였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선을 넘지는 말아야 되는데 아까 그 선을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가 좀 있었어요. 이 사람 뒷조사를 한 것 같은 정보가 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비리를 저질렀네 뭐네 이런 게 우리나라 언론에 막 소개가 됐는데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불러다가 이렇게 야단도 치고 할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요. 아까 제가 경 얘기했죠. 이거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건데 우리 정치인들이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 대표도 그렇고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으셨어도 요거는 급이 맞는 애들끼리 대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만큼은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용어가 하나가 나왔는데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수교국에서 파견된 특정 외교관의 전력 또는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문제 삼아서 기피 인물로 선언하는 건데 선언해도 급이 안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뒤에서 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해결사로서 중국의 지도자를 만나서 뭐 그런 문제 있었는데 그건 이렇게 해결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왔죠. 그렇게 해왔고 그랬는데 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어쨌는지 뭐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외교의 격이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정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뭐 발언이나 뭐 이런 거의 내용을 떠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그게 바로 이제 시스템이고요.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잘 지켜지는 게 선진국이에요. 그런 맥락에서는 요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이 뭐라 그럴까 요런 어떤 행동들이
또 이제 비판받는 여지가 있어서 비판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양쪽에서. 제 개인적인 뭐 이제 저 어떤 판단 같은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시중에서 이제 비판받는 거 양쪽에서 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상적인 외교 프로토콜 같은 구조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나서는 게 아닌 거였는데 이번에는 되게 이게 좀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 우리 시간은 뭐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격에서 놓고 보면 그런 비판의 소지가 있다. 실제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드린 거니까. 네, 제가 뭐 정치 평론을 했다고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쨌건 뭐 이런 거까지를 다 한번 이제 소식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북한 안보 요거서부터 남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